안녕하세요. 박지성입니다. 오늘 구입하신 단락 이론 거기에 해당되는 각 유닛마다 있는 개념 그 개념 설명을 갖다가 저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리면서 원래 선생님 각자 가지고 있는 또 나름의 그 개념들을 설명하는 방식이나 그걸 또 이야기처럼 이렇게 잘 풀어내는 거 각각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면서 좀더 본인 강의가 좀 풍성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요 영상은 제가 참고용으로 하는 거지 선생님들 요거대로만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선 보통 저는 아이들하고 이 독해라고 하는 요 수업을 할 때 처음에 이 영문단락과 그 다음에 뭐 이제 우리가 접해온 우리가 지금까지 접해온 한글로 접해온 글들의 이 단락 전개의 차이점부터 좀 설명하고 시작하거든요. 그 케플란이라고 하는 어떤 학자의 이야기를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영어식 사고를 바탕으로 쓴 글과 우리가 한국적 사고를 바탕으로 글을 썼을 때 두 글의 어떤 전개적 측면에 있어서 어떤 특징들은 똑같지 않을 거라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좀 더 이 도식화 시켜가지고 아이들의 흥미를 조금씩 이끌어내면서 그 차이점을 인지하게 하는 거. 그래서 보통 저는 요런 예를 많이 들어요. 이제 이렇게 서양의 글전개, 그 다음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동양도 사실 들어가면 뭔가 세부적인 어떤 글쓰기 방식은 다를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뭉뚱그려 가지고 동양의 글 전개. 그래서 그 케플란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도식화해 놓은 걸 잠깐 이제 비교를 하면 서양의 글 전개는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직선적 어떤 사고라고 하는 측면에서 화살표를 아래로 이렇게 쫙 이제 내려놨거든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동양적 글전개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해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딱 처음에 하면 이게 뭔 말이지라고 해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부터 인식시면서 들어가겠지만 뭐 이게 뭐지라고 궁금해할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요걸 반드시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케플란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서양식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문화권마다 이 글전개의 특징을 도식화하기 위한 이렇게 자료를 모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양의 글 전개라고 하는 차원에서 동양 글을 바라보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먼저 인식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서양 글은 뭔가 단도직입적이야.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먼저 던져주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갖다가 뒷받침하는 내용이 따라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기도 해요. 이렇게. 그게 보통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 그걸 갖다가 글의 도입부에서 이렇게 깔아줘요. 그 다음에 그걸 뒷받침하는 내용이 뒤따르는데 그래서 보통 이런 거 갖다가 우리가 두갈식이라고 하는 그 글전개의 종류를 구분해서 이름을 이제 붙인 거죠. 그럼 동양적 글이라고 하는 건 왜 이렇게 했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가정통신문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또 재밌어해요. 예를 들어서 우유값 인상이라고 하는 가정통신문을 갖다가 부모님들에게 발송하는 글을 쓴다고 그랬대. 서양 같은 경우는 아예 애초에 글의 도입부에서 우유값 인상에 대한 언급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를 먼저 던져준다 이거죠. 그래서 우유값 인상 아예 그냥 던져줘 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유값 인상. 이거 그냥 먼저 던져줘 버려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어떤 내용이 따라 나오냐라고 하면서 학생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이제 본인 스스로 좀 생각해 보면 당연히 우유값을 인상하게 되는 그쵸. 이유가 이렇게 언급이 될 거 아니에요. 다양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도식화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우유값 인상, 그 다음에 각각의 이유, 거기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부연 진술이 따라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이제 이 포괄적 개념에서 세부 개념으로 전개된다라는, 그렇죠? 이런 걸 이제 보통 우리가 연역적 전개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럼 동양이 그럼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게 되게 재밌어요. 만약 운유값 인상이라고 하는 이 동일한 가정통신문에서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을이 깊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게 차이가 생각보다 좀 큽니다. 따지고 보면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유값 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을이 깊어갑니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우유값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거든요. 근데 이제 서양 사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본 동양의 글 전개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이 가을이 깊어갑니다라고 하는 이 첫 소절을 갖다가 들은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한대요. 아, 이거 가을에 관한 글이겠구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은 바로 이제 서양 사람들은 바로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이거 우유값에 관한 글이겠구나. 아, 이거 가을에 관한 글이겠구나. 이런 식의 어떤 이 인식을 하고 글을 더 세부적으로 읽어가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주변 어떤 정세에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든지 이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이거 도대체 뭐 얘기하려는 거지? 근데 갑자기 뜬구름없이 마지막 쪽에 어떤 내용이냐면 우유값 인상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글 전개가 뭐 오리무중이다, 알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도식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걸 하면서 처음에 인식시켜 주는 거는 우리가 동양적 사고를 바탕으로 우리가 글을 써왔고 또는 그런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이 서양 글을 읽을 때는 나름의 글 읽는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뭔가 나름의 법칙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 법칙에 맞춰서 문장을 이렇게 완성해야지만 정문이라고 하는 바른 문장이 나오잖아.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듯이 독해도 똑같아요. 우선 아이들이 내가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뭔가 접근법이 있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 서로 다른 문화권의 글 전개를 갖다 조금 더 이제 흥미롭게 이렇게 이 도식화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거. 자, 이러면서 이제 글을 시작을 한 다음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렇게 서양식 사고를 바탕으로 한 연역식 구조라는 걸 그럼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글 갖다가 이제 유닛 1부터 유닛 5까지 아주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제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유닛 1에서는 요런 거 이제 다루거든요. 여기서 글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뭐냐면 최소 단위의 단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 단위의 단락. 그러면 우리가 글 읽기의 일반적 특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글을 읽어내는데 시험에 나오는 특히 이제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는 이 시험이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수능은 한 단락에 한 문항. 뒤에 가가지고 40번 때 두 지문, 장지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락이 두 개인 경우와 그 다음에 세 개인 경우로 나눠져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단락에 한 문항이 기본적인 기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 단위의 글이라고 하는 단락 읽기의 일반적 흐름이라고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락 읽기의 일반적 흐름. 그래서 바로 밑에 보면 영문 단락을 꿰뚫는 두 원리. 그 다음에 영문 단락을 꿰뚫는 두 원리를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전개할 때의 특징. 그래서 두 원리를 먼저 설명하시고 그 두 원리가 어떤 전개의 특징을 바탕으로 글이 전개되는지 이렇게 이제 아이들하고 공부하실 때 이렇게 단락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원리가 있어라고 하면서 두 원리
그래서 원리 1이 있겠죠. 그 다음에 원리 2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을 각각 해주는 거 조금 이따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그러면 이 두 원리가 어떠한 전개적 특징을 바탕으로 이 두 원리가 이 단락 속에 숨어 있는지, 이렇게 이제 그 전개적 특징이라고 하는 거 자연스럽게 이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글 읽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본격적인 글 읽기. 우리가 글의 도입부에서 이 서양 사람들의 어떤 이 사고 방식을 바탕으로 했을 때 단락이라고 하는 최소 단위의 글을 읽을 때 뭐부터 찾으려고 하냐면요, 요 중심 소재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인식을 시켜주는 거야. 우리가 포괄적 주제라고 하는 중심 소재 찾기 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요걸 이제 아이와 이제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중심 소재라고 하는 개념에서 당연히 이제 주제라는 개념을 확장시켜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중심 소재 한 다음에 이 단락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이 중심 소재를 찾은 다음에 무슨 개념에서 무슨 개념으로 적용되냐면 바로 일반 진술에서 구체적 진술로 전개된다라고 하는 요거 이제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단락 속 적용, 우리가 문제를 실제 한번 풀어보면서 지문을 실제 분석해 보면서 이제 이걸 갖다가 특징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답안 교사용에는 아주 꼼꼼하게 중심 소재부터 시작해서 일반 진술, 구체적 진술 색깔로 다 구분해 가지고 다 써 놓았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학습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글의 일반적 흐름이라고 하는데, 이때 글이라고 하는 건 뭐다? 그렇죠. 바로 단락, 최소 단위의 글인 단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문 단락을 꿰뚫는 두 원리, 그래서 원리 1, 2가 있는데, 자 이제 두 원리. 자, 첫 번째가 통일성이라고 하는 거죠. 통일성. 우리가 보통 다른 단어를 좀 쓰기도 하고, 뭐 coherence라고 하는 거를 응집성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단어를 좀 섞어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단어를 쓰는데, 뭐 사실은 이제 요즘에 챗GPT도 있고 하니까 쓰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 통일성과 응집성이라고 하는 단락의 두 원리, 우리말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영어를 좀 더 이제 아주 구별해서 전문적으로 쓰고 싶으면 잠깐 참고해서 챗GPT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가 응집성이에요. 응집성. 이 이제 저는 이거 이제 coherence라고 하는데, 뭐 영어는 굳이 우리가 뭐 아이들하고 할 때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의 단락은 주제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한 개. 아이들에게 요 주제라는 개념을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이걸 설명하면서 그러면 하나의 단락은 주제가 한 개다라고 하는 게 통일성인데, 뭐 적어도 제가 주제는 알고 있어야 되지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그냥 요 정도로 설명하시면 돼요. 뭘 가지고 무슨 얘기하는지. 이 주제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가지고, 자 볼게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중심 내용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단락은 주제가 몇 개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잠깐 설명했던 중심 소재 있죠. 글의 도입부에서 나왔던 요 중심 소재라고 하는 게 설정되면 그 뒤부터는 이 중심 소재의 폭이 좁아지면서 구체적인 주제가 설정이 되는 요 개념들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또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시면 돼요. 우선은 개념 설명이니까 통일성은 뭐다? 하나의 단락은 주제가 한 개다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심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응집성이라고 하는 거는 문장과 문장 또는 문단과 문단의 논리적 관계인데, 저희가 이제 문단과 문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나중에 나와 있는 장지문, 그 장지문에서 적용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하나의 단락에 한 문항이 딸려 있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응집성은 문장과 문장의 논리적 관계 요 정도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뭐 연계, 관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바로 연결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특히 접속 부사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시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결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속 부사나 아니면 이제 접속사도 중요하긴 하지 보통 접속 부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장과 문장 간의 논리적 연계라고 하는 측면에 응집성이 있는데 이때 이제 응집성 할 때 우리가 그래 논리적 전개에 관련된 수능 문제가 순서 배열, 문장 삭제, 문장 삽입이 있잖아요. 당연히 빈칸 추론도 여기 들어가긴 하지만 그러면 문장과 문장의 논리적 연계라고 하는 이 응집성이라는 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좀 테크닉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자주 말하는 연결사가 되는 거예요. 연결사. 연결사.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지시사가 있는 거죠. 지시, 대명, 형용, 아이고. 요 지시사. 그러니까 요즘에는 연결사도 중요하지만 요 지시사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죠. 고3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연결사를 의도적으로 빼버리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문장과 문장을 통해서 충분히 그 내용적 측면에서 어떤 연결사가 쓰였는지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시사 같은 경우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뺄 수도 없고. 그래서 지시사가 나오는 거는 반드시 활용해서 우리가 순서 배열 삭제 삽입이라고 하는 문제를 풀 때 적용하는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개념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뭐다? 바로 이 응집성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처음에는 이걸 어느 정도 암기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개념들을 너무 많이 빼내지 마시고 우선 요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확 암기시키는 거. 그다음에 영문 단락 전개의 세 가지 특징인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요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의 단락에 이제 두 원리가 있는데 이 두 원리가 어떤 단락 전개의 특징을 바탕으로 이 글 안에 심어져 있는지 그걸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요 두 개의 설명이 연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밑에 영문 단락 전개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앞에 있는 통일성과 응집성이 자연스럽게 그 지문 안에 녹아져 있다라는 거를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영문 단락 전개의 세 가지 특징의 첫 번째는 연역적 전개예요. 연역적. 그럼 귀납적 전개는 없습니까? 있죠. 없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제 이 단락 전체 구조가 연역적이고 그 다음에 부분적 내용이 연역적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글을 게 어떤 일괄성과 함께 대부분의 글이 전개되는 특징은 이 연역적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연역적 전개. 그럼 연역적 전개를 설명할 때 저는 이제 요 대상이 초등학교 5학년하고 6학년 이 아이들에게 뭔가 이제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다양한 예시를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연역적 전개라는 거 갖다가 우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해 드렸듯이 선생님들 각자마다 설명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꼭 이거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걸로 시작한 다음에 자기 걸 좀 더 덧붙이거나 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고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주냐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단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심 소재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라면이라고 하는 거 던져줘 볼게요. 여기 라면을 한번 집어넣어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화살표를 해놓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네모를 하는데 너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을까 할 때 선생님이 한번 넣어볼까? 종류라고 한번 해볼게 라고 했어요.
그럼 요 밑에 이제 박스에다가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라면을 이제 머릿속에 떠올린 다음에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집어넣으면 저는 보통 이제 짜파게티, 그 다음에 너구리, 그 다음에 불닭볶음면, 뭐 이제 볶음면 이런 식으로 할게요. 불닭볶음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라면이라고 하는 요게 뭐 짜파게티나 너구리나 불닭볶음면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 하냐면 포괄적 개념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줘요. 포괄적 개념. 그럼 얘는 세부 개념이 되겠죠. 세부적 개념. 요렇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한번 그러면 단락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자 이렇게 제가 말을 하거든요. 공간을 좀 확인해 봐. 단락 속에서 이제 전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글을 적어볼게요. 글의 도입부에서 라면에는 세 종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처음에 이제 인식시켜 줄 거는 뭐냐면 이거 라면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글을 썼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라면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자, 이게 바로 주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이가 뭔가 답변을 하면서 제가 앞으로 배울 개념을 이렇게 살짝 던져주는 거야. 야, 너 이거 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선생님 라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라면이죠. 이렇게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라면을 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라면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지? 라면을 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그럼 이제 라면이라는 개념이 그지 좀 더 폭이 넓은 개념이라는 걸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 개념, 폭이 넓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중심 소재의 폭이라고 하는 걸 좁혀서 주제를 설정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끌어내는 거야. 이거는 아이들한테 이때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개념을 앞으로 배울 개념을 이끌어내는지 그걸 한번 이제 설명해 드린 건데 중심 소재의 폭을 좁혀서 주제가 설정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빼낼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강의를 하면서 또는 요 자료를 활용하면서 조금 더 이제 약간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자연스럽게 뒤에 있는 개념들을 떼어 가져오면서 나중에 이제 접했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세 종류가 있으니까 종류 1이 나올 거고 종류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종류 3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각각의 개념이 요게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글을 갖다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글을 연역적이다라고 이렇게 도식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먼저 언급된 거 먼저 기술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돼요. 여기 두 번째 요거부터 할게요. 두 번째는 제가 하는 거랑 똑같이 우선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진술 또는 이 견해가 나오면 반드시 뒷받침 내용이 따른다. 진술. 그럼 이제 이건 이제 예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런 거 한번 볼게요. 뭐 얘는 너무나 많은데 개념을 설명할 때는 좀 단순화시키는 게 좋죠. 만약에 요런 거 한번 볼게요. Life is full of ups and downs.
요런 이제 문장이 앞에 나와 있다고 할게요. 그랬을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앞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자꾸 빼내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적용하게 하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직 배우지 않은 개념이라 하더라도 이거 뭐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 Life is full of ups and downs. 이거 뭐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이거 이 life라고 하는 삶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게요. 너 지금 그거 말한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단락에서 제일 먼저 파악하는 중심 소재야. 중심 소재. 그러면 이 중심 소재라고 하는 개념이 폭이 좁은 것 같아, 폭이 넓은 것 같아? 선생님 엄청 큰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 주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포괄적 주제라는 말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 개념을 먼저 설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중심 소재가 폭이 넓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말을 통해 가지고 자꾸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이프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라이프에는 이 ups라고 하는 좋을 때가 있고 downs라고 하는 나쁠 때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약간 요런 걸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안 좋은 거니까 ups는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자. 좋은 거는 또 약간 들뜬 색깔이 아이고 반대로 했네요. 그렇죠? 좋은 색깔, ups는 좋은 거니까 분홍 색깔로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 downs는 좀 안 좋은 거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한다면,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삶에는 ups라고 하는 플러스와 downs라고 하는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러면 네 생각에 네가 이 글을 썼다 그러면 ups부터 설명해 줄 것 같아, downs부터 설명할 것 같아. 그럼 당연히 ups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에 나오는 ups와 downs에 대한 뒷받침 진술을 지금부터 해준다라는 설명을 하면 돼요. 그럼 이제 ups가 먼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downs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ups는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downs는 빨간색이 이거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돼요. 자 이랬을 때 요 두 개가 서로 개념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잖아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연결사, 우리가 연결사를 쓴다 그러면 접속 부사로 뭘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however, on the other hand 이런 거 이제 써주는 걸 좀 인식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 나온 거 요 뒤를 통해 가지고 지금 뒷받침하는 거 이런 식으로 영문 단락이라고 하는 거는 글의 도입부에서 어떤 진술 또는 견해가 나오면 반드시 그걸 뒷받침해 주는 거야 라고 그 설명을 해주면서 이 앞에 있는 통일성과 응집성을 한번 같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말했던 요 라이프라고 하는 요걸 가지고 지금 ups and downs를 얘기하는데 결국 ups and downs도 요 라이프에 다 포괄되어 있는 하나의 이야기지 이게 여러 이야기가 아니라 이 ups와 downs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도 다 이 라이프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이야기지 고로 뭘 지키고 있다? 통일성을 잘 지키는 글이다 라고 하면서 앞에서 배운 이 단락의 두 원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응집성이라는 측면에서 여기가 플러스가 나왔으니 여기는 마이너스 나왔고 서로 반대되는 역접의 개념인 이렇게 접속사가 쓰인 거야 라고 또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통일성과 응집성이 잘 갖춰진 글이다라고 하는 거를 예를 통해서도 한번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먼저 나온 거 먼저 기술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공간이 없어. 이거 사실 활용해야 되는데 공간이 좀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 지울게요. 세 번째, 먼저 나온 것 먼저 기술된다. 뭐 먼저 언급된 거. 그럼 방금 전에 life is full of ups and downs라고 했을 때 ups가 먼저 나왔으니까 먼저 설명되고 downs가 나중에 나왔으니까 나중에 설명된 거 그건 그대로
설명하면서 이해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락의 두 원리인 통일성과 응집성이라는 거를 영문단락 전개의 세 가지 특징을 설명하면서 같이 그 개념들을 복습하듯이 이렇게 이끌어내시면 된다라는 걸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심 소재 찾기라고 하는 거 넘어가면서 앞에서 저희가 몇 번 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도 아이가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이미 중심 소재에 대한 개념을 여러 번 설명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잡아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영문 단락이 있으면 영문 단락은 이렇게 연역적 구조를 가지잖아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연역적 구조를 가지는 요 영문 단락에서 가장 포괄적 개념으로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중심 소재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서 우리가 이미 설명했던, 그러면 요 앞에 나와있던 요 예시 있잖아, 요걸 한번 다시 적용해 볼게 라고 하면서 life is full of ups and downs 하면서 너 이거 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렇죠? 바로 요 삶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요 life라고 하는 중심 소재를 바탕으로, 그렇죠, ups와 downs라고 하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뒤에서 전개하는 구조를 가진다라고 하면서, 그래 도입부에서는 항상 뭐부터 찾는 연습을 익혀준다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중심 소재 찾는 거, 중심 소재 찾는 거를 계속 강조하면서 글을 읽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나와 있는 요 문제들을 통해서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첫 번째 문장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이거 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이거요 atoms in body, 몸에 있는 이 원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말로 이끌어내시거나, 아니면 먼저 작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짚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넘어가서 아까 앞에서 우리가 중심 소재를 설명하면서 뭔가 포괄적 개념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영문단락 전개라고 하는 걸 또 큰 틀로 보면 일반 진술에서 구체적 진술로 연계되는 연역적 구조를 가진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요걸 이제 들어갈 때는 우리가 앞에서 영문단락 전개의 세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뭐였지라고 하면서 앞에서 배웠던 개념을 다시 이끌어내면서 연결시키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보면, 자, 앞서 배웠던 연역적 구조가 있었죠. 연역적 구조하면서 우리가 요걸 설명을 했었잖아요. 큰 개념에서 세부 개념으로 전개된다.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글로 표현할 때는 일반 진술에서 구체적 진술로 전개되는 거. 예를 들어서 life is full of ups and downs 라고 했을 때 요게 일반 진술이 되는 거죠. 요게 일반 진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진술이 들어가는데, 이 구체적 진술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요렇게 이제 우리가 체크가 될 것 같아요. 먼저 뭐부터 나오는 거예요? ups부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downs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랬을 때 이제 앞에 있는 요 life라고 하는 요 개념, 가장 포괄적인 개념에서 ups and downs로, 그렇죠, 연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요 도식을 이 단락 속에서 머릿속에 이제 그려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유닛 1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개념들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사실은 이 유닛 1만 보시고 강의를 시작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나오는 개념들을 조금씩 앞으로 땡기면서 앞에 나오는 개념들을 갖다가 풀어서 설명할 때
뒤에 나오는 개념들을 살짝 땡겨가지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유닛 5개에 포함되어 있는 이 개념들은 사실 다 하나예요. 왜냐하면 단락 안에서 적용되는 개념이니까 결국에는 개념이 하나인데 그 하나의 개념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쪼개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개념들을 설명할 때 어쩔 수 없이 뒤에 있는 개념들이 이렇게 앞당겨져서 함께 묻혀서 설명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뒤에 있는 걸 먼저 다 공부를 한 다음에 이 유닛 1에 대한 강의를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유닛 1을 설명했는데 유닛 2를 또 설명하면서 이런 테크닉한 측면도 같이 덧붙여 가지고 또 계속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